자, 형법 선택 사례, 이제 문제인데, 선택형은 이제 10문제인데 조금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11문제, 14문제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해설을 아주 자세하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것만 하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선택형은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해설은 뭐 정말 자세히 달아놨으니까는, 요금 보시고, 만약에, 좀 이따 강의 끝나고 뭐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회부터 이제 5회차까지는 사례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페이지죠. 10페이지. 사례 1에서 이제 가배주책에서 1번. 지난 이제 우리 그 2월 달에는 사례만 이제 강의가 있었죠. 그래서 쟁점은 이제 중복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배제가 안 되는 거 하나 있죠. 이제 유전착. 유전착은 뭐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진짜 한 10번 이상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전착은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난번에 이제 출제 안 했던 바로 인과관계 착오입니다. 변시구회 때 사례에서 이제 출제가 됐었죠. 자, 이게 살인죄에 대한 그 인과관계 착오. 자, 문제점. 갑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A를 살해하는 바, 문제는 A가 갑에 의해서 곧바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재정인멸을 위한 사체 유기 행위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다. 이 통상적인 사실의 착오, 특히 뭐 객체의 착오라든가 방법의 착오, 그 다음에 인과관계의 착오는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의 착오죠. 객체의 착오나, 객체의 착오는 갑이 B를 A로 오인한 거죠. 지금 A를 죽이려고 했는데 A의 쌍둥이 동생 B가 A인 줄 알고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살해를 했다. 또는 방법의 착오 뭐가 됩니까? 갑이 A를 죽이기 위해서 총을 쏘았는데 총알이 빗나가서 A가 아니라 B가 맞아 죽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인식한 객체와 발생한 객체, 사실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객체 착오라든가 방법의 착오. 그런데 인과관계의 착오는 어떤 인식한 객체, 발생한 객체는 일치하는 것 똑같습니다. 갑이 A를 죽이려고 했고 A가 죽은 것은 똑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뭐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객체 착오나 이제 방법의 착오는 다르다는 거. 근데 뭐가 여기서 핵심이죠? 그냥 원래 그 예견했던 인과 과정, 원래 예견했던 어떤 진행 상황, 인과관계에 의해서 A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엉뚱한 인과 과정의 진행을 통해서 결국 그 대상을 목표를 살해한 거, 이것이 바로 인과관계 착오. 이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셋째 줄, 이는 회계자가 인식한 결과와 실제로 발생한 결과는 법적으로 일치하지만 A를 죽이려고 했고 A가 죽었어요. 이건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결과에 이르는 인과 과정이 회계자가 인식했던 인과 과정과 다른 경우를 말하는, 즉 원래 예견했던 인과 관계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인과관계, 인과 과정에 의해서 살해를 했다. 이것이 인과관계 착오 또는 뭐 개괄적 같은 용어입니다. 인과관계 착오로 쓰셔도 되고 뭐 개괄적 고의라고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들. 자, 이것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그런데 판례가 있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본 과정 들어가면은 이제 1수단, 2수단 들어가면은 저는 그 형사법은 꼭 정정 선생님하고 연대해서 반드시 이제 형법, 형사 통합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학생들이 알아서 줄입니다. 지금 우리가 형법만 쓰기 때문에 학설 다 쓰거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컴팩트하게 써갖고는 그냥 우리가 오늘도 4페이지지만은 뭐 이따가 실전한번 보겠지만은 2페이지 10줄에서 형법 끝내야 됩니다. 정말 컴팩트해서 나머지는 다 형사법 쓰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다른 국가 시험을 봤더니 590공채라든가 심지어 10페이지까지 쓰더만요. 그 다음에, 법원행시 저도 뭐 기초 해설집도 다 냈지만은 법원행시도 뭐 6페이지, 7페이지 씁니다. 그런데 지금 변신 그런 거 없죠. 민법도 마찬가지고, 형사법도 딱 4페이지, 1문 4페이지, 2문 4페이지, 이것만 쓰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나머지 여기들도 다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최소한 컴팩트하게 써야 된다. 그렇다면은 학설은 들어올 여지가 없다라는 것들. 근데 문제는 학설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강론은 거의 의미가 없고 총론인 학설 어디까지 그것도 어디까지냐면은 미술원까지 즉 중지미술 발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의 착오부터 시작해서 또는 뭐 부진정 부작위범도 상관없어. 이번에 부작위범의 착오도 이제 출제가 됐으니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어디까지 부작위범, 사실의 착오, 그 다음에 어디가 되면 뭐 위법성도 우리가 12회 때 나왔죠. 양해와 승낙의 구별 문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우연방이라든가 위전착, 법률의 착오, 미수범 여기까지만. 근데 이게 사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객관식 때문에. 사례가 아니라 객관식 때문에. 그래서 이 학설들도 5회 때 객관식에서는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도 한두 지문 정도는 출제가 됐어요. 5회 때는 이제 거의 다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사례가 아니라 객관식. 근데 사례는 뭐가 됩니까? 판례가 이거든요. 판례만 쓰셔도 충분하다라는 것들. 그래서 늘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뭐 첫날이니까는 늘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정말 컴팩트하게 쓰기 위해서는 학설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냥 방법은 많아요. 학설 명칭만 쓴다라든가. 근데 학설 내용까지는 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학설들이 막 4개, 5개씩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씁니까? 거의 불가능하다. 판례가 있다. 그다음에 명칭적으로 쓰면서 뭔가 이제 썼다는 거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판례를 갖고는 컴팩트하게 형법 답안지를 마무리 짓고 남는 시간과 남는 그 지면에는 형서법을 써야만 퍼펙트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 자, 근데 어쨌든 객관식 대비해서 한번 보시면요. 다설의 입장은 인과관계 착오설입니다. 근데 인과관계 착오설인데 여기서 현실로 진행된 인과관계와 예견된 인과 진행의 차이가 있지만은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인과 과정의 상위성이 비본질적이다, 본질적이다. 5회 때 객관식에도 출제가 됐고, 그런데 이건 사례에서 써먹습니다. 좀 이따가도 저도 써먹는데, 인과 과정의 상위성, 상위가 아닙니다. 상위성, 서로 어긋난다. 어긋난다는 뜻이죠. 어긋난다는 뜻이 상위성이 아니라 상위성이 본질적이다, 비본질적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설의 태도인데, 본질적인 경우, 비본질적인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비본질적인 경우라는 거는 인과 과정의 상위성이 사소하다, 하찮다, 충분히 예견하다, 별거 아니다. 충분히 예견 가능성이 있다, 별거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 정도면 있을 수 있지 뭐. 그러면은 별거 아니니까 그냥 뭐가 됩니까? 객관적 기소,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돼서 기수가 된다. 그랬을 때 써먹는 것이 인과 과정의 상위성이 비본질적이다. 이런 것들. 자, 그럼 이 사안에서 한번 보시죠. 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살해했어요. 사체를 유기합니다. 사체를 파묻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피해자가 아직 안 죽었거든요. 또 어차피 죽습니다. 칼에 찔려 죽든 어떻게 죽든 아니면은 파묻혀 질사든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살인의 고의로 살인을 했고 아직 안 죽었는데 숨이 끊어진 줄 알고 사체를 유기했는데 그로 인해서 질사했다. 뭐 큰 문제가 있어. 우리가 전체적인 살인 어떤 범죄를 놓고 보면은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과적 상위성이 비본질적이다. 큰 의미 없다. 일반인 입장에서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늘 뭐 그런 것들. 이런 거 다른 드라마도 무지하게 많고 벌써 한 20년 됐나요? 그 박용우 씨하고 요새 이제 뉴욕으로 많이 나오대요. 50대가 넘었으니까 최강희 씨가 나왔던 달콤 살벌한 열. MBC에서 제작한 그 방송국에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300만을 돌파해갖고도 꽤 히트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강희 씨가 여주인공, 여러분 최강희 씨 잘 모르죠? 그 아주 유명한 양반인데 그런데 죽이면은 묻어버리고 이제 그런 식의 일종의 코미디인데도 하여튼 출발 자체는 끔찍한, 그런데 전체적으로 코미디였거든요, 영화 자체가. 그런 경우 어차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 대사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과적의 상위성이 비본질적이다.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바로 인과적의 상위성이 비본질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살인죄는 기수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반대로 5회 때 이 지문이 한번 객관식 출제가 되는데 비본질적이면 본질적인 경우가 있겠죠. 인과 과정의 상위성이 본질적이다. 이거는 뭐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본질적이다. 예견 불가능하다. 무지막지하게 틈이 벌어졌다. 있을 수가 없다. 이러한 것들. 그런데 인과 과정의 상위성이 본질적인 경우는
5회 때 객관식 나왔지만 사례로는 못 나옵니다. 저도 이거 자주 냅니다. 사례는 못 나오는 게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인과관계 착오, 사실의 착오 이전에 객관적 귀속 상당 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문제를 이렇게 내버립니다. 사례 얘기를 했어요. 자, 사체 아직 안 죽었는데 사체를 은닉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피가 폭우가 쏟아지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작스런 고속도로에서 산사태가 나는 바람에 차가 뭐가 됩니까? 그 산사태에 묵혔고 갑은 이제 구사일에서 목숨을 구했고 그러나 뭐가 됩니까? 트렁크에 있던 A는 그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아니 폭우속을 달리다가 산사태가 일어나는 걸 어떻게 예견합니까? 벌써 한 거의 10몇 년 됐죠. 저 우면산 저기 그 양재동의 우면산 산사태 와 그때 진짜 어마어마하대요. 그 밑에 있는 게 그 이편한 세상인가 3층까지 파묻혔었거든요. 진짜 제가 평소에 봤던 와 산사태 서울에서 그것도 어마어마하다. 그러한 경우들 어떻게 예견 가능합니까? 그럴 때는 이미 객관적 기소 부정이니까 애당초 이때는 살인미수. 그러니까 인과관계 착오를 논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오이 때 객관식에서는 출제가 됐다는 것들.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인과과정의 상위성이 비본질적이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인과과정의 상위성이 이제 비본질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객관적 기소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보실 필요 없다라는 것들. 이런 경우. 그런데 이제 판례, 밑에 제가 따박따박 기출지문 달아놨지만은 작년 14회 지문이에요. 근데 객관식은 한 5번 내지 6번 정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판례 한번 보시죠. 판례는 이제 유부녀 실혼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살해 의도로 행한 구타행위에 의해서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의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매장행위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었더라도 이때 키워드는 이겁니다.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은 피해자의 살해라든 처음에 얘기했던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이거죠. 이게 인과과정의 상위성이 비본질적인 경우다. 그러니까는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은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얘기하는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 아니냐. 충분히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현됐기 때문에 이때는 객관적 기소, 상당 인과와 함께 모두 인정돼서 살인죄는 기소. 다설로 이 말을 고치면은 뭐가 됩니까?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은 뭐가 됩니까? 즉 인과과정의 상위성이 비본질적이다.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5위 때는 어떻게 객관식이 나왔냐면은 이렇게 인과과정의 상위성이 비본질적인 경우라는 거는 뭐가 돼? 그러니까 본질적인 경우는 뭐냐?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경우를 본질적인 경우라 틀렸죠. 비본질적인 경우 사서다 하천타 요것이 뭐가 예견 가능한 경우고 본질적인 경우는 예견 불가능한. 따라서 요것만 해서 X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게만 사례에서는 쓸 필요가 없다. 판례만 쓰셔도 충분하다라는 것들 그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위 때 딱 한 번 사례에서 나왔지만은 당연히 본질적인 경우로서 죄송합니다. 비본질적인 경우로서 사례하고 묻어버렸어요. 유기해버렸습니다. 비본질적인 경우로서 출제가 됐었다라는 것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게 9회 때도 나왔지만은 증거인멸자 사칙유기죄인데 1절 주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배점이 없을 겁니다. 이건 안 써도 됩니다. 솔직한 경우로. 이게 뭐 객관식에서도 출제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게 이 사체유기죄 보면 이게 20년도 8모인가요? 법전위원 모의시험에서 이게 나오는데 교수님이 여기도 보면 이제 일종의 불능미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배점이 아마 없을 겁니다. 0일 겁니다. 배점이 많아 1점 정도. 쓸 필요가 없는데 이 양반도 배점은 우리가 법전위원 그 모의시험 보면은 최종 기준표에 또 배점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에 10줄 정도를 설명하는데 불능미수를 다 설명합니다. 배점이 없는데 왜 불능미수 10점 배점으로 왜 설명을 해? 그러니까 너무 좀 성의가 없이 이제 출제를 하신 거죠. 성의가 너무 없이. 이런 식이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9위 때 나왔죠. 9위 때도 그렇고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도 쓰지 마세요. 차라리 안 쓰고 빨리 형사법 가시는 게 그래서 형사법 이거 안 쓰고 가면 형사 10점 더 득점할 수 있습니다. 그게 훨씬 득점하는데 유리하다라는 것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착오 이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살에 의해서 갑과 을의 죄책. 자, 첫 번째 갑의 죄책, 시에 대한 살인죄, 구체적 사실의 착오죠. 객지 착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실제로 출제가 되는 것은 구체적 사례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가 출제가 됩니다. 왜? 견해 대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객관식도 당연히 출제가 되지만은 당연히 사례에서도 이것은 이제 출제가 된다라는 것들. 왜냐? 견해 대립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저는 뭐 방법의 착오도 출제를 하지만 결론이 이렇게 가게끔 출제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어떤 국가 시험에서도 방법의 착오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방법의 착오는 법정적 부합설 판례죠. 다소로 구체적 부합설인데 형법에서 5대5는 얘네들입니다. 보통 그래도 6대4, 5.5대 4.5 이 정도인데 완전히 5대5 팽팽하게. 그래서 이거 지금 견해들이 썩어서 이걸 사안을 검토하게 되면은 논문 수준에 나오는 게 바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입니다. 일종의 금기입니다. 그래서 사례에선 출제하지 말자. 사시에서도 과거 사시에서도 단 한 번도 사례로 출제되지 않았고 변시에서도 1회부터 10월 하다못해 법전형 모의시험조차 방법의 착오는 사례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저기 옥공채인가 10년 전에 한 번인가 방법의 착오 그때 하면 딱 이렇게 뭐 상관없으니까는 옥공채 그 옛날 행정고시 거기 뭐 지금 형법 이거는 한 10명 정도 뽑거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거기에서만 이렇게 한번 출제 10몇 년 전에 됐었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논문 수준이다. 그래서 구체적 사실에서 방법의 착오는 철저하게 객관식용. 그러나 뭐 저는 출제합니다. 그러나 쓰게끔 출제를 합니다. 그러나 역시 실제 출제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죠. 객체의 착오에서 출제가 된다는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단 견해들이 없습니다. 갑이 A를 주려고 했는데 문제는 B를 주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C를 B로 잘못 봤다. 이러면은 100% 요거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가 되고 견해들이 없습니다.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건 구체적 부합설 취하건 발생 사실인 C에 대해서 고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발생 사실에 고의가 인정돼서 일단은 발생 사실에 대해서 살인죄 성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들. 요것만 나오면 바로 발생 사실에 대해서 살인 기수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뭐 우리가 이거는 뭐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이지만은 이 착오라는 것은 행위자 의식이 중요합니다. 범행 당시 행위자 의식 속에서는 지금 뭐가 됩니까? 인식 사실과 발생 사실이 구체적으로 일치를 합니다. B와 C가 일치하고 있잖아요. 잘못 봤기 때문에 일치하거든요. 그럼 그대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생 사실에 대해서 고의 귀속이, 고의 전형이 인정이 된다. 발생 사실에 대해서 살인죄가 성립된다. 그런데 방법의 착오는 총을 쐈는데 총알이 빗나갔거든요. 범행 당시 행위자 의식 속에서 잘못한데 알고 있거든요. 이 사실과 발생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솔의 입장에 구체적 부합설은 뭐 일치하지 않아. 따라서 이거는 고의전형 안 돼. 그러니까 인식사실 미수, 발생사실 과실, 상상적 경화. 그러다 법정적 부합설, 판례는 뭐가 됩니까? 법정적으로 B도 사람, C도 사람을 살해한 자, 살인죄니까 법정적으로 일치하면 돼. 그러면 상관없어. 이것이 바로 판례 입장인 법정적 부합설. 그러니까는 발생사실에 고의 기수 이렇게 된다. 그러나 객체 착오에서는 이런 견해 대립이 없다라는 것들. 일치하기 때문에 이때는 발생 사실이 C에 대해서 어느 학설을 취해도 뭐가 됩니까? 살인의 고의는 인정이 된다는 것들.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객관적 귀속이나 상당 인과관계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들. 여러 차례 출제가 됐고 어렵습니다. 사례에선 3번, 객관식은 매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례에선 3번이나 출제가 됐는데 요거는 제가 웬만하면 판서는 안 하는데 요거는 구조를 한번. 자, 선행행위가 있습니다. 선행행위, 살인행위죠. 선행행위는 이제 살인행위고 어쨌든 사망을 했어요. 근데 살인행위라고 사망을 해갖고도 다이렉트로 결과되면은 이때는 뭐 당연히 인과관계나 객관적 기소, 상당 인과관계는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출제가 안 됩니다. 출제돼도 쓸 게 없어. 한 줄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때 출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비유형적 인과관계. 비유형적 인과관계. 이때 뭐가 됩니까? 문제는 이때 판례에 의하면은 다
다른 사실이 개입이 됩니다. 다른 사실이 개입이 돼요. 요게 이제 다른 사실의 개입, 요것이 비유형적 인과관계입니다. 요것이 이제 바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다른 사실이 개입된다.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겁니다. 다른 사실의 개입이 우리 그 김밥콜라 사건, 진짜 살인의 고의를 막 칼로 복부를 찔렀는데 구살이가 목숨 구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조폭 친구들이었는데 야 조폭 오인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진짜 고생했다. 그래갖고 복부 자살이 있게 되면은 칼이 배에 들어오게 되면은 소음 섭질 극도로 조절해야 되는데 그냥 이놈들이 야 이거 뭐 빨리 나. 깡패들이 사온 그 김밥에 콜라 사이다 마구 먹다가 폐혈증 사망해 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 거기서 뭐가 됐느냐? 바로 이 다른 사실의 개입이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판단 기준은 바로 예견 가능성입니다. 예견 가능성이 바로 판단 기준. 만약에 예견 가능성이 누구 입장에서 일반인 입장에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면은 이때는 객관적 기소,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돼서 기소. 그러다 예견 가능성이 부정, 일반인 입장에서 예견 가능성이 부정이 된다. 그런데 재미가 있는 게 3회 때, 9회 때는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는 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14회 때는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 게 출제가 됐습니다.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면은 객관적 기준에서 상당 인과관계가 요것들이 부정돼서 요거는 미수. 공식입니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된다는 것들. 자, 그러면은 요걸 보기 전에 9회 때는 뭐가 출제가 됐느냐? 을이 지금 시를 살해하는 고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과계의 착오가 이제 출제가, 인과계의 착오, 그 다음에 이거까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시가 외형상 건장하게 생겼어요. 건강이 아니라 건장하게 생겼는데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복선이죠. 건장하게 생겼어요. 남들이 모르는,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아주 답을 달아놨다. 특이한. 이런 거 들으면, 이건 불가능하다. 특이한 심장병을 앓았어. 아니, 건장하게 생겼는데 특이한 심장을 앓고 있어 죽을 한번 실러도 기절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절했는데 죽은 걸 알고 파묻어버렸거든요. 그러한 경우도 말도 안 되죠. 따라서 이때는 객관적 기소, 그 다음에 상당 인과관계가 부정이 된다는 것들. 작년 14일도 2개 나왔습니다. 하나도 모자라서 2개가 출제가 됐는데 지금 특수강도를 했죠. 피해자가 열심히 도망가다가 길을 건너다가 차에 쳐서 장파열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특수강도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장파열상을 입었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도망가다가 실족하거나 어디 굴러떨어지거나 차에 부딪히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판례도 많고 얼마든지 이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특수강도 치상죄, 특수강도 상해죄. 그래서 특수강도와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객관적 기소 얼마든지 인정이 된다. 그런데 이제 병원은 급히 소개됐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의 수술 지연에 의해서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아니 요새 재작년이었죠 벌써 이 대선 때 그 의학 저거 돼 갖고는 지금 이제 많이 진정됐지만은 진짜 요새도 그냥 어떤 응급실 뺑뺑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종합병원 같은 데 가서 우리가 그 의사 수술 지연 이러고 진짜 많거든요. 늘상 목격하는 것들입니다. 얼마든지 예견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특수강도 치사죄가 성립한다. 이것이 바로 작년 사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다는 것들. 그렇게 해서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12페이지 객관적 귀속 한번 보시죠. 자, 1번 먼저 합법적 조건설. 합법적 조건설에 의하면은 인과관계는 그냥 100% 인정됩니다. 그냥 바로 이 합법적 조건설에 의해서 일단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것만 쓰시면 됩니다. 큰 의미 없어요. 문제는 객관적 귀속이다. 상당 인과관계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시의 사망을 갑의 살인에게 탓 작품으로 귀속시킬 수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귀속이다.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함이 있어. 학설과 판례 1차입니다. 1번. 범죄,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입돼서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예견 가능하다. 범죄,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객관적 귀속이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 밑에 이제 각주 2번의 김밥콜라 사건.
그래서 12회 때 개과 출제 그거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 그러면은 그 전주시에서 이 조폭들 간에 칼부림이 있었고 조포로 오인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에 복부 자상 입었거든요. 그랬는데 복부 자상 입으면은 수분 섭취를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데 의사가 경고했던 겁니다. 이 무식한 조폭들이 친구야 우리 때문에 고생했다. 김밥에 콜라에 사이다 마구마구 먹다가 이게 수분 저하가 발생하면서 폐혈증으로 인해서 죽었다. 그러면 이때 개입된 다른 사실은 뭐가 됩니까? 개입된 다른 사실은 뭐가 되느냐? 김밥 콜라? 아니라는 거죠. 김밥 콜라가 상징하는 피해자 치료 소홀이 개입이 됐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치료 소홀, 환자의 치료 소홀이 개입됐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환자의 치료 소홀은 예견 가능합니까? 가능할 정도가 아니라 공식입니다. 어르신들 의사가 뭐 하지 말라 그러면은 절대 말 안 했어요. 직관 의사가 뭐라 의사인데 왜 몰라? 전문인데 다 알죠. 뭐라 알아? 내 몸은 내가 더 잘. 그리고 하시다가 가시죠. 저도 이제 복부 비만 아닙니까? 옛날보다 많이 이제 술 다 끊고 많이 줄이는데도 그래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한 10kg는 이제 그래도 감량을 했는데 제발 뭐 좀 먹지 말라고. 그 맛있는 걸 어떻게 끊어? 먹어야지. 이렇게 되고도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피해자, 환자의 치료소는 진짜 거의 공식화돼가고는 우리가 늘상 골절 환자 다리 이거 어디 가지 말라 그래도 저 보면은 맨날 나가서 담배 피고 들어오시다가 계단에 또 넘어져가고 다리 또 부러지고 그러고 진짜 많이 봤습니다. 말 안 들어요 의사 선생님 말들. 전 이제 그다음부터 잘 듣는데 이렇게 그러니까는 충분히 얘기가 가능한 또 살인 기수 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러한 경우들 이러한 경우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그 밑에 그러나 2번 다른 사실의 개입이 피해자 자신이나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또는 천재지변. 대표적으로 제3자의 고의. 그러니까는 갑이 A를 칼로 찔렀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는데 문제는 뭐가 더 큰 킬러가 있다는 겁니까? 누가 먼저 살인 얘기를 했는데 이놈은 내가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숨통을 끊었다. 제3자의 고의 행위가 개입됐다. 또는 피해자 자신. 우리 판례도 있습니다. 강간 피해자가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판례도 있고 실제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으로 다뤘었고 그러한 경우 근데 이때 그 강간범을 갖다가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못합니다. 피해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3자나 피해자 스스로 고의 행위가 개입되면 이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죠. 안 된다. 자살에게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서는 상당히거나 객관적 기소가 부정돼서 강간죄까지만 성립이 됩니다. 강간치사죄까지는 인정이 안 된다. 바로 그러한 경우도. 그 다음에 천재지변. 아까 그냥 폭우가 쏟아지는데 엄청난 산사태, 거대한 싱크홀 이런 것들이 바로 천재지변, 예견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경우들. 자 그렇다면은 사안을 한번 검토해 보죠. 생각해보는데 포섬. 비록 갑이 시에 대한 살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시에 대한 수술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그 덕분에 온전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시가 일반 병실을 갖고 이제 얼마나 살 수 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간호실습자에게 아주 사소한 실수로 주사약을 잘못 투여하는 중과실로 인해서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아니 어떻게 진짜 주사는 간호사 전남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극도로 조절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잘못 투여를 해? 실제 의료 사고들이 있고 담당 간호사는 이거는 엄상과실, 중과실로 다 처벌됩니다. 이러한 경우들 실제 판례도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극히 이례적이고 예견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상 결탄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랄 것이다. 그렇죠. 종합병원에 우리가 믿고 갔는데 담당 간호사의 결정적인 치명적인 실수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예견 불가능하다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의 사망의 결과는 갑의 살인행위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라고 도저히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갑의 살인행위와 시의 사망 사이에 있는 객관적 기소, 상당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들. 따라서 살인죄는 미수에 그친다. 살인은 기수가 될 수 없고 살인은 미수에 그친다는 것들. 그런데 여기다 복선은 안 깔아놨죠. 근데 어쨌든 살인을 하게 했는데 피해자가 불쌍해갖고는 살인범이 병원으로 옮기고 입원 치료비까지 다 대줬거든요. 이때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단순 이거는 살인 미수가 아니라 바로 자의성 인정되기 때문에
중지미수를 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 그래서 중지미수도 여러 차례 사례에서 출제가 됐었죠. 게다가 중지미수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변형된 버전들이 있죠. 버전들. 그래서 공공화 중지미수, 불능미수의 중지. 불능미수의 문제는 14회 때는 객관식 출제됐고 아직 사례까지는 안 나왔지만은 공공화 중지미수는 13회 때도 사례로 출제가 됐고 예비 중지 6회 때 역시 이문 첫 번째 생적 사례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중지미수가 출제가 되면은 일단은 자의성의 판단 기준 역시 학설 많습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다설 판례 1차하고 있기 때문에 요단 다설 판례 하나니까 그것만 쓰시면 충분하다라는 것들. 자, 문제점 한번 보시죠. 갑이 시에 대한 살해 행위를 하던 도중 시가 많은 피를 흘리면서 갑에게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애원하자 갑은 시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고 끝났습니다. 이 문제 안에 있는 연민의 정이 자의성을 인정하는 판단 기준이 됐다. 13회 가장 최근에 13회 때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자신의 살인 범행 가담을 후회하고 연민의 정을 느껴도 끝났는데 하나 더 해서 자신의 범행 가담을 후회하고 6회 때도 범행 가담을 후회하고 자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뭐가 되느냐? 범행 가담을 후회하고 그렇다면 충분히 이거는 도덕적, 윤리적 동기에 의한 중지가 되기 때문에 자의성은 어떤 학설처럼 100% 인정됩니다. 그래서 판례를 죄송합니다. 학설 쓸 이유가 없습니다. 퍼펙트하게 아니 이거 너무나 확실한데 그때 뭐 학설 쓰면서 이걸 또 해보겠다 그러면 바보라 그러죠. 아니 딱 보면 한 줄이 끝나는 거를 왜 학설 갔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학설을 취해도 도덕적, 윤리적 동기에 의한 범행 중지가 되기 때문에 연민의 정 따라서 이때는 퍼펙트하게 자의성이 인정이 됩니다. 연민의 정을 느끼고 급히 씨를 근처에 있는 모 병원 응실로 데려가 당직 의사에게 씨를 꼭 살려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서 충분히 수술 보증금 등을 원목과 수납을 한 후 병원을 떠남으로써 살인 행위를 도중에 그만둔 행위에 대해서 살인의 중지 미수가 인정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쩌죠 많이 써놨지만은 밑에 자의성의 인정 여부 판례는 행위자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 실행 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은 이는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다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듬하여 저충설, 다설 판례는 저성 쓰실 필요 없습니다. 다설 판례는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 이것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외부적 장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됩니까? 그냥 범행을 중지했다. 그렇다면은 이때는 자의성이 인정이 된다. 하물며 그냥 중지한 것이 아니라 연민의 정을 느끼고 윤리적 동기에 의해서 중지를 하면은 빼박입니다. 이걸로 바로 인정이 된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암기장이라든가 제 교재에는 이 도표가 싹 정리해 놨는데 이렇게 문제가 윤리적 동기에 의해서 중지하면 이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3회 때가 그랬는데 윤리적 동기에 의한 중지가 아닙니다. 비도덕적, 비윤리적 동기에 의한 중지인데 근데 외부적 장애 사유는 없어요. 외부적 장애 사유는 없지만 그냥 중지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일진이 사납다고 생각해서 왠지 끼림직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뭔가 아주 하여튼 뭐가 싫어. 그래서 그냥 중지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전혀 윤리적 동기에 의한 중지가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3회 때 어떻게 나왔느냐? 다시 한번 6회 때는 범행 가담을 후회하고 윤리적 동기에 의한 중지니까는 예비 중지 자의성 인정됩니다. 13회 때 두 개라 그랬죠? 연민의 정을 느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범행 가담 후회하고 퍼펙트합니다. 자의성. 3회 때는 당황해서 중지했다. 당황해서 중지했다. 이거는 윤리적 동기에 의한 중지도 아니잖아요. 자의성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본인이 쓰시면 됩니다. 3회 때니까는 벌써 10년 전이지만은 근데 저는 이때 그 기출해설할 때 저는 자의성 인정해서 당황했지만 공포에 의한 중지는 다설 판례 일치해서 이때는 자의성 부정합니다. 공포는 근데 당황은 아니잖아. 당황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저는 그러다 당황은 공포에까지 이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자의성 인정이니까 중지미수로 인정을 하자. 근데 이때 3회 때지만은 당황한 걸 공포하고 똑같이 봐서 나는 자의성 부정하게 상관없습니다. 그 논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형사법정에는 민사도 마찬가지 세 팀이 들어옵니다. 재판부, 판사들, 그 다음에 검사, 변호인들 견해가 세 개거든요. 물론 이제 검사와 변호인의 우리는 이제 다
일단은 뭐 이제 변호사가 되는 것들이, 물론 이제 판검사 시험 당시 한 친구들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견해 대립을 갖다가 재판부에서는 이걸 절충을 한다는 것들입니다. 대립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을 갖다가 자의성 부정하겠다는 뭐가 되면 검사 입장이 될 수가 있겠죠. 나도 자의성 인정하겠다? 변호인 입장이 될 수가 있다. 뭐가 틀린 거 아닙니다. 너무나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동기에 의한 중지인데 나도 자의성 부정하겠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렇게 중간에 있을 때는 상관없다. 그때는 논거 제시가 확실한 득점 포인트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안은 끝났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연민현상을 느꼈기 때문에 어느 견해를 취하건 간에 100% 자의성은 인정이 된다는 것. 13페이지 동그라미 3번. 착수미수인가 아니면 실행미수인가 문제. 큰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객관식의 의미가 있는데, 착수미수라는 거는 뭐가 됩니까? 결과 발생을 갖다가 방생이 없이 그냥 중지한 거죠. 그러니까 범행을 뚝 붙였더니 당연히 결과 발생했다. 그러니까 아직 찔르기도 전에, 칼로 찔르기도 전에 그냥 범인을 그만뒀다. 이런 거 착수미수. 그러다 이건 실행미수라는 겁니다. 일단 찔렀잖아요. 찔렀기 때문에 가만 방치했으면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실행미수인데 큰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뒤에 가면은 실현 답안에는 안 써서 놨습니다.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 굳이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윤리적 동기에 의한 중지가 연민의적을 느끼고 윤리적 동기에 의한 중지가 되기 때문에 사안에서는 자의성은 얼마든지 인정돼서 살인죄 중지 미수가 된다라는 것들. 자,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는 형법에 있어서 청강론 다 통틀어서 형법에 있어서 감초입니다. 우리가 한의학에서 감초는 빠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침입죄는 맨날 나옵니다. 객관식으로 나오고, 이번에 교도소에 접견 신청하면서 몰래 녹화 장비 갖고 들어간 게 사례 나왔지 않습니까? 교도소, 구치소, 건조물 침입죄, 이번에 사례 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거침입죄는 매번 나온다. 매번 나온다 생각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새 주거침입죄가 전화 판결에 의해서 크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주거, 주택. 여기다 범죄 목적으로, 이건 안 바뀌었어요.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지만 공공장소. 이번에도 구치소 공공장소잖아요. 공공장소인데, 이때 과거에는 범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죄를 인정했지만 21년도인가 전원합의체 판결에 바꿨습니다. 판례 계속 나왔습니다. 공공장소는 이제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만 들어가면은, 공공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범죄 목적이 있더라도 이때는 주거침입죄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구치소에 불법 녹화 촬영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통상적인 출입방. 교도소나 구치소 통상적인 출입 방법은 접견 신청이죠. 접견 신청에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통상적인 출입 방법. 범죄 목적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치소는 출입이 관리 감독되고 통제가 되지만은 어쨌든 공공장소,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죄 성립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경우.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주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저기가 우리의 개인 주거지. 한번 보시죠. 우리 집, 우리의 공동주택이고 단독주택 상관없습니다. 주거는 엄격하게 주거 침입죄 인정한다. 한번 보시죠. 갑이 B, 실제로는 C를 살해할 의도로 B가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몰래 들어가는 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몰래입니다. 왜 몰래? 아니, 솔직히 저는 뭐 노원구 살지만은 우리 아파트는 그래도 나름 조금 신축이 돼 갖고는 통제할 때 반드시 뭐가 되느냐 하면은 공동 현관에서 출입문이 열어닫히고 이걸 눌러 열리는데, 우리 길 하나 건너가면은 좀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이 있는데 거긴 보니까는 이런 저기가 없더라고요. 그냥 열고 들어가고 아직 출입문도 없어. 그냥 외국인들이 쑥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최소한 우리 라이드에 누구 사는지 10년 전 사람한테 다 알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 타면은 본능적으로 경계해요. 이 사람 누구지? 뭐 택배야, 아니면 친척이 왔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주택, 그 다음에 어느 아파트건 마찬가지겠지만 지하 주차장, 우리 아파트에도 감시 카메라가 몇 대인데, 그 다음에 차단기 있고 관리 아저씨들이 이렇게 보신 다음에 합의하다 그때 열어주고, 우리 주거자들이야 달아놓고 자동으로 이렇게 드나들지만은 다 출입 통제하거든요. 그게 바로 개인의 뭐가 됩니까? 공동주택이고, 이게 주거지라는 겁니다.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범죄 아무리 지하 주차장이라도 범죄 목적으로 나왔다. 자, 지하 주차장 우리가 주거라는 건 뭐죠? 건물 그 자체도 주거지만 위호지,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단독주택 같으면 마당, 정원. 그 다음에 공동 아파트 같으면 뭐가 됩니까? 공동 계단, 공동 복도,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옥상, 그 다음에 바로 지하 주차장. 심지어는 아파트 이렇게 뭐 헬리오시티 이런 데는 뭐 거의 망나구레니까 무지하게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같으면 몇 가구 안 되거든요. 아파트에 다 둘러싸 있다가 그럼 아파트 단지도 이미 주거지 주거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것도. 요새 통제 심하더라고요. 딴 데도 요새 신축 아파트를 보니까는 그 거주자 들어갔는데도 딱딱 지켜서 통제하더라고요. 통제를 왜 해? 주거지니까는 바로 그러한 경우들. 그래서 아무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면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다. 이거는 주거진 유효지에 범죄 목적으로 몰래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됩니까?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 한번 보시죠. 13페이지. 자, 오른쪽에 생각건데 여기 건물의 지하 주차장은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해 구행 내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부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므로 주거침입죄 객지에 속해야 한다는 것들. 또한 판례는 사생활의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적 주거. 바로 사적 주거죠. 외부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조물에 거주자나 관리자의 생각 없이 몰래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라는 것들이죠. 몰래 들어갔다.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만. 제가 단독주택에 50년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 때문에 이사가면서 아파트로 갔는데 단독주택은 어떨 때는 이제 우리 애들도 그렇고 들어오다가 문이 안 닫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이 열린 채 있다. 단독주택은 더 심합니다. 단독이잖아요. 들어가면 바로 마당이 있고 바로 들어가게 되거든. 현관으로. 열렸다. 남이 혹시 들어온다. 그거는 범죄입니다. 그때도 비명부터 나오거든. 와, 당신 누구야? 이렇게 돼버리거든. 통상적인 출입 방법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몰래. 남의 집을 몰래 왜 들어가? 범죄하러.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몰래란 말이 사례 안에 떠있다. 그 자체는 통상적인 출입 방법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미 교수님께서, 출제 교수님들이 이거는 주거침입이 성립돼 있다는 것들 염두에 두셔야. 그럼 이제 논리만 우리가 법리만 이렇게 조정해 나가시면 된다는 것들. 자, 그렇게 보시면, 자, 포섭입니다. 포섭 한번 보시죠. 갑이 B를 살해한다는 범죄 의사를 가지고 B가 사는 아파트 위호지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행위는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적 주거에 범죄 목적을 가지고 거주자의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간 경우로서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절대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객관식 나왔지만은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 아닌 것, 대표적인 거. 전 여친한테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술 먹고는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알고 있었거든요. 비번을 막 누르면서 나와! 막 이러는 것들. 공동현관. 공동현관인데 주거침입죄로 처벌했습니다. 외부인들이 공동현관에서 왜 눌러? 누르면 안 되죠. 그래도 뭐, 확실한 일이 있으면은 뭐가 됩니까? 그건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스토킹이잖아요. 나와! 막 이러면서 인정해 줄 수, 심지어 다른 판례 보면은 거기다가 저주 있잖아요. 그 집 까까지 들어가갖고도 거기다가 저주 막 해갖고도 뭐 여성 속옷 같은 거 하면서 막 욕설 같은 거 해놓고 막 도망갔거든. 다 지켰다는 겁니다. 당연히 주거침입죄로 처벌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절대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살인죄 중지미수, 그 다음에 주거침입 성립해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라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례죄죄, 교사의 착오인데 살해에서 2번 나왔고 객관식은 한 5번 정도. 객관식은 대신 100% 객관식 살해로 출제가 됐고 살해는 8회 때, 12회 때 2번 살해로 출제가 됐습니다. 교사의 착오. 제가 이제 강의에서 써놨는데 이거 진도 근데 지금 이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좀 제가 앞당겨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 때문에. 자, 이게 뭐냐면은 정범의 객지의 착오가 교사범에 있어서도 객지의 착오인가 방법의 착오인가 요것이 문제인데
저는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좀 살에 쓰는, 이거 꼭 출제하면 살에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걸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형법 답안지 쓰는 방식, 그 다음에 학설을 고르는 것들. 자, 요것도 한번 보시죠. 정범갑이 객체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객체착오를 일으켜서 B가 아니라 C에 대한 이제 살해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갑은 객체착오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C에 대해서 이제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됩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데, 문제는 을이에요. 교사범 을. 정범의 객체착오가 교사범에 대해서도 객체착오인가 방법의 착오인가? 판례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판례사안이 아니니까 판례 없는데, 학설이 두 개예요. 두 개인데 다설입니다. 다설은 객체착오설을 취합니다. 근데 이때 요건 쓰셔야 돼요. 이때 그 법적인 그 근거가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공범 종속 이론입니다. 공범 종속 이론. 아니, 지금 교사범은 현장에도 안 가는데 교사범이 무슨 착오를 일으켜? 착오 안 일으켰어요, 교사범은. 현장에도 안 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얘는 교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사 방조, 공범에는 대원칙, 형법 대원칙, 공범 종속 이론. 얘는 착오한 적도 없는데 정범이 객체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에 종속해서 교사범도 당연히 객체착오. 바로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설인데 철저히 이것만 쓰라는 겁니다. 이것 쓰면 끝났거든요. 이제는 객체착오와 방법착오설이 대립하나 공범 종속의 이론에 따라서 당연히 객체착오를 보겠다. 한 줄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는 역시 발생 사실이 C에 대해서 살인 교사 미수가 된다. 살인 교사 미수. 간단히 끝납니다. 이렇게 간단히 끝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요새는 많이 좀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제 책에는 이렇게 사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문제는 다른 선생님들은 굳이 이걸 갖다가 뭘로 가느냐? 방법의 착오로 봅니다. 굳이 이걸 갖다가 방법의 착오. 굳이 방법의 착오로 보면서, 그러면서, 근데 기본적으로 변제 3회 때는 객관식 사례입니다. 방법의 착오로 보면서, 근데 해결은 법정적 부합설로 해결해요. 객관식 3회 때. 방법의 착오로 보지만 법적인 부합설. 그럼 아까도 보셨지만 법정적 부합설에 의한 방법의 착오도 그냥 발생 사실 고의기수가 되니까 똑같아집니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굳이 방법의 착오로 보면서 뭘로 가느냐? 구체적 부합설로 해결하는데, 요게 2023년, 재작년입니다. 우리 이제 그 오시생이 있었어요. 우리 그 성대 로스쿨 오생이었는데, 우리 그 이제 이대 나오고 성대 로스쿨인데, 지금 오시생인데,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근데 시험이 나오자마자 저기 신촌에 있는 어떤 지금 강의 안 하시는 분인데, 그 양반이 이제 기출 문제집을 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낸 겁니다. 뭐라고 썼느냐? 강사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사례를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보면서 방법의 착오로 보면서 구체적 부합설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양반이 쓰다가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살인 미수의 교사와 그 다음에 과실치사 교사의 상상적 형황. 그래갖고는 제가 이 학생, 이 강의실이에요. 여기가 그 조기 앉아갖고는, 야,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여러분, 저는 위에 살인 교사 미수라고 썼습니다. 살인 미수의 교사. 이는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일부러 쓴 겁니다. 살인 미수 교사인데, 이렇게 쓰면 이거 빵점 나옵니다. 큰일 납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학생도 아니라 강사가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 교재.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 형법상 미세 교사는 기수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럼 이것도 시간이잖아. 시험장에 있었는데 급하게 이거 쓰면 교수님이 이해해 주실 수도 있지만은 강사는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다 교정 보면서 합니다. 어떻게 교정을 안 해?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쓰면 빵점이에요. 그 다음에 과실범에 대해서 교사 방조 있을 수 없잖아요. 고의범에 대해서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죄이거나 뭐가 됩니까? 아니면은 이것도 이제 뭐가 있어요? 이게 단일 전공 개념에 갖거든. 그냥 치사의 정범. 이런 식으로. 무지하게 복잡해지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실수를 범하는데 이게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두 번째, 양이 늘어나잖아요. 양이. 재미가 있는 게 3회 때
방법의 착오를 보면서 법정적 부합성 객관식인데 교수님 출제하셨어요. 6회 때도 나왔습니다. 6회 때는 찾아보면 금방 있습니다. 6회 때는 그냥 객체 착오. 교수님들도 이걸로 출제를 안 하세요. 근데 왜 우리가 굳이 쓰냐고. 그러면서 아주 치명의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양을 무조건 느리고 우리가 세 줄 네 줄 느리면 형사법이 그만큼 못 씁니다. 형사법 그만큼 날아갑니다. 우리 형사법 때문에 얼마나 지금 심적으로 압박을 받는데 이런 부분들 아니 다솔인데 이거만 쓰면 끝나잖아. 여기서 얼마나 컴팩트하고 양줄이고 좋은데 근데 한 죽어도 안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 알았어요. 그러니까 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쓰니까 굳이 이렇게 특이하게 좋아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짧게 쓰시는 것들이 좋다라는 것. 그래야만 형사법을 쓸 수 있다는 것들 한번 보시죠. 문제점. 자, 을은 갑에게 B를 살해해달라고 교사했는데 갑은 C를 B로 인하고 C를 살해했는 바 여기서 정범인 피교사자 갑의 객체 착오가 교사자 을에게도 객체 착오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방법의 착오가 될 것인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들. 자, 학설 객체 착오설 사실의 착오를 해서도 피교사자 정범이죠. 피교사자나 피방조자의 객체 착오, 방법의 착오는 교사범이나 방조범에게도 그대로 객체 착오, 방법의 착오가 될 뿐이다. 왜? 공범 종속 이론의 원칙상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답안 현출해야 되고 자, 방법의 착오서 설명을 드릴게요. 교사범이나 방조범 입장에서 피교사자나 피방조자의 객체 착오는 해계 수단 방법이 잘못되어 의도하지 않았던 객체 착오에 대해서 결과 발생한 방법의 착오와 그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방법의 착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안 썼네요. 여기서 키워드 방법의 착오 쓰실 필요 없지만은 방법의 착오설의 키워드는 교사의 실패입니다. 교사의 실패. 교사의 실패. 근데 교사의 실패인데 알아만 두세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이 방법의 객체 착오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 우리 그 판례가 몇 개 있잖아요. 100% 방법의 착오입니다. 근데 대법원은 한 번도 방법의 착오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어요. 객체 착오다 방법의 착오 1번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어떤 용어를 썼느냐면은 타격의 착오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 판례 검색해 보시면은 대법원은 타격의 착오인데 요거는 독일어를 거의 직역한 겁니다. 독일어를 직역했는데 지금 이 독일어 원전에는 방법의 착오는 1번식 번역이에요. 독일어를 직역하면은 타격의 실패 또는 타격의 착오가 방법의 착오의 원래 뜻입니다. 타격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타격의 실패. 그러니까 예컨대 뭐냐 갑이 A를 죽이려고 총을 쏘는데 총알이 빗나가서 B가 맞아 죽었잖아요. 이 총이 잘못됐는데 타격이 실패한 거라는 겁니다. 타격이 실패했다. 그런데 지금 이 교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피교사자 정범은 뭐가 됩니까? 살아있는 총이고 칼이잖아요. 사람으로서 킬러입니다. 사람으로서 총칼. 그러니까 이거 멍청이하고도 엉뚱한 사람을 죽여버렸거든요. 교사범의 입장에서는 얘는 살아있는 총칼인데 얘가 잘못돼서 엉뚱한 사람을 죽였다. 일종의 타격의 실패, 교사의 실패라는 거죠. 이 내용도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좋아. 공범 정석이로 객체 착오를 쓰면은 이것만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 그래서 다솔의 입장에 객체 착오설만 쓰고 바로 넘어가자라는 것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3에서 의뢰 죄철로 나시오. 경찰관 피에게 사기를 입힌에게 3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례에서 저기 객관식은 8번인가 1번 나왔고 그 다음에 사례에서도 3번 나왔고 가장 최고는 뭐죠? 자, 1회 때 나왔고 그 다음에 6회 때 나왔고 그 다음에 바로 13회 때 1회 때는 이때 흉기가 뭐였었습니까? 깨진 소주병이었고 6회 때는 전자충격기 지난 13회 때는 접이식칼 접는 칼 있잖아요. 접시칼로 해서 3번 사례로 출제가 됐다는 것들. 자, 한번 보시죠. 특수공지방치상죄 성부 문제점. 자, 특수공지방치상죄 위험한 물건을 추대해서 공무집행 방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자, 그랬을 때 경찰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가. 그것도 이제 특수공지방치상죄겠죠. 위험한 물건.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뭐가 됩니까? 바로 자동차가 되겠죠. 자, 먼저 공무집행방해죄. 근데 공무집행방해죄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자, 공무집행방해죄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직무집행의 적법성.
적법한 직무집행 이것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사례에서는 지금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5호 이거 근데 저는 보고 쓴 겁니다. 이거 저기 실제 시험에서 못 써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이었다. 이것만 쓰시면 됩니다. 근거규정까지 못 씁니다. 이건 저도 이제 다 검색해가지고 이거 찾아 쓴 건데 이런 거 굳이 안 써도 다 득점하니까는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사례에서는 지금 경찰관의 직무 집행은 적법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 자, 그렇다면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험한 물건인데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겠는가? 견해들이 전혀 없습니다. 간단히 쓰시면 됩니다. 판례든 자동차 당연히 뭐가 됩니까? 특수폭행죄 등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임을 인정합니다. 깔리면 죽습니다. 달리의 흉기라고 그러잖아요. 위험한 물건 정도가 아닙니다. 당근 당자로 인정이 된다는 것들. 그러다 이제 중요한 건 휴대음이라는 거죠. 이것도 학설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설 판례가 대립돼요. 다설은 협의설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쓰지 말라는 겁니다. 협의설은 뭐냐? 소지의 의미, 휴대는 글자 그대로 소지다. 소지할 수 있는 것만이 휴대가 가능한데 자동차는 소지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불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단순 폭행죄만 성립한다. 판례는 반대로 광의설입니다. 판례는 광의설에 대해서 휴대 개념은 소지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가서 널리 이용하여 자동차를 소지해서 폭행할 수 없지만 널리 이용해서 폭행할 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판례가 타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럴 때는 학설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판례 입장에 따라서 휴대 개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하여 자동차를 소지해서가 아니라 널리 이용하여서 위험한 물건이 자동차 널리 이용해서 폭행했으니까 당연히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들. 바로 이렇게 15페이지 3번 특수공지방치상죄. 특수공지방치상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법, 중한 결과인 상해에 대해서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로 깔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충분히 상해된 고의가 있거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기 때문에 특수공지방치상죄는 얼마든지 인정이 된다는 것들. 또 하나 자동차로 사람을 쳤다는 의미에서 뭐가 됩니까?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죠. 특수상해 고의는 자동으로 인정되겠죠. 특수상해죄도 성립이 된다는 것들. 제일 중요한 거 죄수. 다시 한번 이 전체가 사례 세워놨지만은 뭐가 됩니까? 죄수는 객관식까지 하면은 객관식만 8번인가 9번. 그러니까 매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죄수는 뭐가 됩니까? 이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때는 판례만 철저하게 이거는 판례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례보다도 객관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판례만 보시면 되는데 판례는 어떻게 보죠? 지금 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과 중한 결과의 고의범의 법정을 비교해서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이 더 중하거나 똑같으면은 결과적 가중범이 특별관계이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 일죄만 성립한다. 여기서 결과적 가중범이 일죄이다. 자, 그러면은 법정에 비교해 보시죠. 특수공지방치상죄는 3년 이상, 특수상해죄는 1년에서 10년 이하. 특수공지방치상죄가 3년 이상 더 무거운 범죄죠. 따라서 특수공지방치상죄가 특별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쓰셔야 됩니다. 따라서 특수공지방치상죄 1죄만 성립한다. 객관식만 8번인가 9번 엄청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보시고 이제 요 실전 답안 한 번만 보시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정말 형법에서 줄여주셔야 충분히 시간과 분량을 확보해서 형사법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진짜 이번 시험 무지하게 어려웠습니다. 진짜 어려웠고 제가 봐도 근데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를 비비 꽈나가지고 풀어내는 게 상당히 해체시키는 것들이 이제 쟁점 뽑는 게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형사법은 역대급으로 쉽게 나왔답니다. 그러면은 형법을 빨리 해결하고 조금이라도 형사법에 시간을 더 주어졌으면은 형사법에서 역대법 더 고득점을 할 수 있었는데 형법에서 밀리는 바람에 그 쉬운 형사법 못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서 결국 줄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컴팩트하게 이 정도만 쓰시면 충분하다라는 것들. 목차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CBT용은 그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틀, 왁구, 틀이 좋아야 됩니다. 교수님들 이제 채점하면 끝났을 겁니다. 아마 이제 점수 법무에 넘어가서 점수에 이제 법무에
그렇죠. 벌써 3월 16일이니까 법무부에서 지금 이제 계산하면서 몇 명 할까 이거 이제 후반부 작업하고 있을 겁니다. 채점 이미 끝났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이거 보시는데 며칠 중에다가 불과 3분에서 4분밖에 안 나옵니다. 그 정도면 다 싹 보신다는 것들, 어떤 그 틀 전체적인 짜임새 이런 것들에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살인에서 갑의 A에 대한 살인죄 인과관계차고 목차에서 이렇게 쟁점이 나와주면 좋습니다. 문제점. A는 갑의 살인행위가 아니라 갑이 죄적 인멸을 위한 사체 유의행위로 인해서 사망한 것인바 이는 인과관계차고 또는 계괄적 고의가 문제되는 경우이다. 판례는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회계자는 살인죄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입장. 그렇게 학설이 들을 틈이 없다는 겁니다. 검토. 비록 A가 갑의 살인행위가 아니라 사체 유기행위로 인해서 사망했다 하더라도 판례에 의할 경우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A가 사망한 결과는 결국 갑의 살인행위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갑에게는 살인죄를 구성한다라는 것들. 증거인멸죄, 사출죄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조금만 쓰시고요. 자, 살인 2번 갑과 을의 죄책, 갑의 죄책, 시에 대한 살인죄 성부, 구제적 사실의 착오 중 계기의 착오, B를 살해한다고 생각한 갑이 구제적 사실의 착오 중 계기의 착오를 일으켜 시를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 사실의 착오에 관한 어느 학설을 취하든 발생 사실인 시에 대해서 고의규석 인정되므로 갑에게는 시에 대한 살인죄 성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들. 그러니까 짧게 썼지만 들어갈 건 키워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써주시면 충분하다라는 것. 자, 갑의 살인행위와 시의 사망 사이의 객관적 귀속도는 상당 이왕인정 여부. 1번 합법적 조건. 왜냐하면 작년에 합법적 조건서 객관적 귀속 관점에서 검토하시 이렇게 추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 조건서를 한 줄이라도 써야 됩니다. 합법적 조건설에 의하면 결과에 대한 모든 정보는 등가적으로 원인관계 있으므로 그러니까 모두 다 이거항에서 자동 인정 그런 뜻입니다. 일단 시에 대한 살인행위와 시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2번 객관적 귀속 상당히 관계. 비록 갑은 시에 대한 살인행위를 하였으나 갑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진 시에 대한 수술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는 간호실습생이 아주 사소한 실수로 주사약을 잘못 투여하는 중과실로 인해서 사망하고 말하는 바 이는 사회 통념상 극히 이례적이고 예견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랄 것이다. 결국 밑에 그 줄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저는 이제 볼드체로에서 빨간 걸로 해서 갔는데 이게 지금 이게 단독이기 때문에 이동한 단독이니까는 그래서 키워드 밑에 이렇게 줄 좀 쳐놨습니다. 결국 갑의 살인행위와 시의 사망 사이에는 객관적 귀속도는 상당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없고 갑에게는 시의 사망에 대해서 살인 미수가 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자의성. 시를 살해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중지미수 인정 여부. 1번 갑은 시에 대한 살해 행위를 하던 도중에 범행을 그만둔 행위에 관련하여 갑은 시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끼고 범행을 그만둔 것으로서 이는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해서 중지한 것이 아니므로 판례에 따라 갑의 중지행위에 대해서는 중지미수에서 말하는 자의성 얼마든지 인정됩니다. 2번 결국 갑은 시에 대한 살인의 실행에 착수로 나갔으나 도중의 자의에 의해서 살인행위를 중지한 것이므로 갑에게는 살인죄 중지미수. 자, 주거침입죄. 갑은 사람을 살해할 의도로 건조물의 위효지인 지하 주차장에 몰래, 여기서 키워드 몰래입니다.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 아니라는 뜻이죠. 들어간 것인 바 이는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주거침입죄 성립. 자, 의뢰죄 교사의 착오 문제점. 을은 갑에게 B에 대한 살해를 교사했으나 갑은 C를 B로 착각하고 C에 대한 살해 행위를 한 것인 바 여기서 정법인 피교사자 갑의 객체의 착오가 교사자 을에게도 객체의 착오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방법의 착오가 될 것인가. 학설.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는 공범 종속 이론의 원칙상 교사범에게도 그대로 객체의 착오가 될 수 있는 객체성 다소리입니다. 2번 교사범 입장에서는 피교사자의 객체 착오는 행위의 수단 방법이 잘못되어 의도하지 않았던 객체에 대해서 결과가 발생한 방법의 착오와 그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방법의 착오가 된다는 방법의 착오설. 근데 더 이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통합 문제가 아닐 때는 저도 한 10줄 더 쓰거든요. 근데 이게 통합
문제가 나오면 이걸 확 줄여갖고는 한 열 몇 줄 날린다는 겁니다. 그때는 못 씁니다. 여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쓴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공무원 정속, 객시 착오 소리입니다. 공무원 정속 이론은 착오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정법의 객시 착오는 공무원 정속 이론에 따라 교사범의 교사 고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객체 착오가 된다고 해야 된다. 따라서 옳은 발생 사실이 시에 대해서 살인교사의 장애 미수의 대책을 진다라는 것. 바로 이렇게. 여기서 방모의 사고, 심지어 구체적 보합사까지 들어오면 한 4줄, 5줄 더 늘어납니다. 쓸 수가 없다.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어렵고 쓸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 3번. 자, 을이 자실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 피해에게 사기를 입히댕이 특수공지반지상죄. 먼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1번, 을은 자동차로 B를 들이받았는 바, 판례에 의하면 휴대하란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을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널리 이용해서 경찰관 B를 들이받는 폭행을 가한 것이다. 어우, 줄였는데 4줄이나 나옵니다. 줄였는데도. 2번, 을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부여된 권한에 따라서 을을 적법하게 공무집행 나왔을 때 이 두 글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적법성.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적법하게, 4글자로 하죠. 적법하게 4글자. 불신 업무를 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 B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들이받는 폭행을 가했다. 을에게는 당연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고, 특수공지방지상죄. 을은 P가 다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자동차로 들이받아 P에게 전치 4주의 사기를 입혔다는 점에서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 2번, 특수공지방지상죄는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무진령 결과적 가중범. 결국 을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고의로 경찰관 P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을은 특수공지방지상죄 죄책을 지고, 토상해죄. 을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P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상해 고의는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죄수. 1번, 객관식만 8번, 9번이에요. 판례는 중한 결과의 고의범이 결과적 가중범에 비해서 중죄가 아닌 경우, 즉 결과적 가중범의 법적용이 중한 결과 고의범의 법적용에 비해서 더 무겁거나 그것이 동일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해서 특별관계 있는 것이므로 결과적 가중범 1죄만 성립한다는 입장. 객관식이 더 중요합니다. 사례도 3번. 2번 판례에 따르면 불인정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공지방지상죄가 특수상해죄보다 법정형이 중한 범죄이므로 결국 을에게는 특수공지방지상죄 1죄만이 성립한다. 그러니까는 이게 형법만 쓰니까는 또 그렇게 줄였는데 이 정도 양이 나오는데 통합문제변은 훨씬 줄여야 됩니다. 정말 컴팩트하게 쓰셔야만 기본적으로 형사법을 쓸 수 있다. 늘 염두에 두시면서 이 CBT 답안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